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근대 디자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사 부분은요, 근대, 현대 디자인사 해가지고 보통 한 두 문제,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라는 것은 어떤 시점, 사건이 있겠죠, 그죠? 현대라는 것은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디자인은요, 상당히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디자인이라든가 예술, 이 모든 것들은 그때 시대적인 어떠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근대의 주류가 되었던 사상은 전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모더니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더니즘은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사상,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줬었는데, 이 모더니즘은 과거의 어떠한 근대화 이전의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어떠한 이유 없는 그냥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녀인데 이유가 바지를 입었다고 마녀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사고를 하자 하는 것이, 물론 그거는 그냥 큰 흐름이고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게 맞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반응하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또 다양하게 어떠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더니즘을 반해서 나온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주류가 되는 사상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 핵심은 인간성 회복,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교재에는 미래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래주의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고요. 요 미래주의의 어떤 디자인들은요, 현대의 디자인과 견주어 봐도 이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진취적이고 아주 발달된 그러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미래주의 작가들이 전쟁에 가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냥 잠깐 있었던 그런 정도의 그냥 그로 넘어가면서 이 현대 디자인의 어떤 주류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미래주의가 많이 성공했다면 아마 지금 어떤 디자인 사나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고 이제 현대 디자인의 흐름으로 생각되는 게 뭐냐? 첫 번째, 다다이즘입니다. 뭐라고요? 다다이즘,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 추상주의. 자, 이건 근대 디자인사에 비해서 양이 적기 때문에 그냥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팝아트, 그 다음에 옵아트, 그 다음에 미니멀 아트,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요 흐름에 의해서 현대 디자인에 이제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건데, 자, 다다이즘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즘은 어떤 사상이고 이념이겠죠. 자, 1차 세계대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계대전이라는 건 뭐죠? 전 세계가 이 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전쟁 때문에 어떨까요? 이 전쟁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이게 너무 힘들다 보면 결국 정신을 놔버리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미쳐도 이게 보면 이 본성대로 미치는 것 같아. 남자들은 미쳐도 뭔가 이게 많이 아는 것 같은 잘난 척을 하고요. 여자들은 미치면 이 꽃을 달고 이뻐지려고 미쳐도. 예.
그 원초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여하튼 이성을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생각을 완전히 놔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다이즘부터 이 추상주의까지는요, 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는 기본적인 이성적인 판단, 이성 판단을 배제했다. 자, 이성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 이 모더니즘이거든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것들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다이즘은요, 다다라는 것은 잡지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매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패션이나 스타일을 접할 수 있는, 지금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 아이돌의 영향을 많이 받죠. 어떤 매체, 영상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하고 또 그 스타일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제 매체라는 게 잡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잡지 책에 나와 있는 이 다다라는 잡지에 있는 어떤 스타일을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고 또 그 디자인이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었는데 일단 이 시대의 이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은 뭘 본다? 이성 판단, 이성적 판단을 어떻게 한다? 배제한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 시대 사람들 자체가 전쟁 때문에 많이 피폐해져 있는 어떤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던 그런 시대의 허무주의 예술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머 또는 그 변형, 이런 충격,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엽기적인 거겠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가 그 마르셀 마르셀 디샹이라는 사람의 옹달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작품도 아니에요. 그냥 변기 하나, 소변 변기 갖다 놓고 옹달샘이라고 하는 건데 뭐 예술이니까. 예, 그러한 경향,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경향이 예술이 디자인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다다이즘이 현대 디자인의 하나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게 되면 뭔가 초현실적인 세계를 막 표현하는 그런 작품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을 자극할까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뭘 자극해요? 네,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작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추상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그 전에 얘기했었죠. 점선면 입체 같은 아주 단순한 형태를 추구한다 그랬었죠. 일단은 사람들이 힘들면요. 어떻습니까? 이성을 놔버리기도 하고요. 모든 만상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심플한 걸 좋아하게 됩니다. 하여튼 추상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몬드리안이죠. 누구요? 몬드리안. 또 하나 누구예요? 칸디스키. 이 두 사람인데 몬드리안은요. 차가운 추상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추상. 칸디스키는 뜨거운 추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게 되면 선과 면이죠. 그래서 우리 몬드리안 작품 보게 되면 선에 비비드한 색채를 배치하는 직선적 느낌. 그래서 상당히 차가운 느낌의 추상주의라고 한다면 칸디스키는 곡선적이고 상당히 고성적인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뜨거운 추상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의 시험 문제가 좀 출제되고 하여튼 추상주의도 마찬가지 점선면 입체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추상주의 운동이 끝나고 난 이 시점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자,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뭔가의 유행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또 계속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뭔가를 만족하고 그거에 이렇게 하나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뭔가 이제 즐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팝아트는 상당히 대중적이고 그리고 뭐예요? 상업적입니다. 예술 디자인이 상당히 상업화되어지고 대중화되어지는 건데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중예술 그런 대중예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즐기자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막 전쟁으로 인해서 막 피폐하고 이랬던 것들을 이제 뭔가 즐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팝아트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앤디 워홀이죠. 앤디 워홀. 그래서 앤디 워홀이 제작하는 마릴린 먼로 사진 보면 이렇게 컬러풀한 그런 사진들, 뭔가 캐릭터나 이렇게 만화 같은 느낌의 그런 작품들이 바로 팝아트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또 팝아트가 유행하면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뭔가 있겠죠. 바로 이 오버트입니다. 오버트는 팝아트의 반대에서 나온
디자인 경향이고요. 순수 예술의 어떠한 그러한 그 본연의 모습을 좀 찾아보자라는 대중적인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그래서 오바트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 기법은 뭐냐? 착시입니다. 시각적 무엇? 착시를 이용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만 알려고 해도요, 배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그냥 특징만, 가장 큰 특징적인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니멀 아트는 뭐냐? 아주 이거 심플한 겁니다. 심플. 그러니까 뭔가 생략하는 거, 생략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미니멀하다는 건 뭐냐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듣기 싫은 거야. 됐어. 알아.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 심플하고 뭔가 생략된 간결한, 극단적인 간결함,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미니멀리즘이고, 추상주의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 디자인사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이제 근대 디자인의 주를 이루었던 사상이고, 그거에 반해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성을 배제한다든가, 뭔가 그 정신을 놓은 거죠. 그러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는 되게 대중적이고 상업화된 팝아트가 유행하다가 그거에 반해서 오바트가 나왔는데, 그 오바트의 큰 특징은 뭐다? 시각적 착시다. 그리고 현대 디자인의 어떠한 주류를 이루는 것은 또 미니멀 아트. 미니멀은 극단적인 간결성이다. 예. 선생님도 이 미니멀리즘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필요 없는 건 다 버려버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현대 디자인사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디자인의 큰 그 디자인 어떤 예술과 연결해서 이런 디자인사를 배웠고요. 그렇다면 각 나라의 어떤 디자인의 특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시작은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완전 초토화가 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다 보니까 얻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고 하 있는데, 가장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덕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예, 미국이 전쟁이 본토에, 하와이에서는 있었지만 본토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주 유능한 인력들이 어디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 그대로 그 산업혁명에 있었던 기술들이 다 어디로? 아메리카, 미국으로 전이가 되면서 현대 디자인의 어떤 큰 흐름과 그 다음에 디자인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미국이었다.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디자인의 그 흐름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주의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수 미술이 아닌 미와 기능을 모두 혼합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술공예 운동과 독일공장연맹의 개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주의, 그러니까 미와 기능을 같이 생각한 디자인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 그러면 루이스 설리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설리반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대표적인 근대 디자인, 그 기능주의의 대표적인 예술가다. 그리고 프랑스 건축가인 르꼬르비지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이 내용도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기능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루이스 설리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 다음에 르꼬르비지에의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 그 다음에 오토바그너의 예술은 필요에 따라서만 지배된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럽 하면 이제 대표적인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 디자인이 발전됐던 나라들이 현재 거의 선진국으로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요,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게 사용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좀 사실은 이 기능적인, 그러니까
그 디자인의 어떤 기획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미국식도 이런 실용주의 기능은 또 아닌 좀 그래요. 여하튼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첫 번째 스위스 디자인이 나오죠. 예. 그래서 스위스 디자인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들 하면 요하네스 이텐이라든가 막스 빌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스위스 디자인에 관련한 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탈리아 디자인인데 이탈리아의 디자인은 그럼 미래주의죠. 예. 미래주의는 그렇게 이렇게 흥행하지 못했지만 이 이탈리아 디자인의 특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디자인을 많이 추구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개성적이었고요. 그리고 과거 유산, 이 이탈리아는 이 로마 시대의 어떤 유산이 많다 보니까 이 과거 유산, 역사적 유산들을 활용한 그런 디자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 디자인 그러면 이제 에어도 알아야 될 게 멤피스 디자인 그룹입니다. 이탈리아 디자인의 멤피스 디자인 그룹은 그 에토레 소스사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된 그런 혁신적인 디자인 그룹이었고 상당히 장난기 있는 신기한 형태, 무늬, 장식들을 사용하고 일상 제품 더욱 장식적이며 풍요로운 디자인으로 탐색했다. 뭐 이런 거 내용. 특히 멤피스 디자인 그룹 소스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디자인 그룹이었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칸다나비아 제국이라고 해서 스칸다나비아는 이 유럽의 맨 끝에 이 반도 이렇게 된 이 나라 있죠?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친환경, 자연 친화적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사와 현대 어떤 디자인을 잘 융합한 그런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 보면은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나라들인데 지금 뭐 상당한 선진국으로 다 살고 있는 나라들이죠. 자, 그 다음에 영국의 현대 디자인사. 영국의 현대 디자인사 알아야 될 게 COID라는 공업 디자인 협의회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스 현대 디자인은 좀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독일의 현대 디자인도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미국의 현대 디자인사입니다. 이 미국의 현대 디자인사,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현대 디자인을 많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 그러면 기능주의라든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기술, 또 그 디자인을 했던 그 바우하우스의 어떠한 그 교수들이 그대로 미국으로 오면서 이 바우하우스의 교육 이념이 그대로 그 미국에 전파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1930년대 이 미국이요 세계 경제 대공황을 겪습니다. 왜 그러냐? 산업혁명의 그러한 그 시스템이 그대로 미국에도 전이가 되면서 우후죽순 공장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도 많고 또 시장이 컸기 때문에 만들면 무조건 다 팔리고 했기 때문에 공장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뭐냐? 재고. 그러니까 판매하다 남는 이제 너무 제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니까 기업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동자를 자르겠죠. 노동자들은 잠재적 소비자인데 또 소비가 줄겠죠. 그러면 또 재고가 남고 재고가 남으니까 또 자르고 이러면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공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크고 돈도 많고 기업도 많은데 이게 다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우후죽순 계획하지 않고 디자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에서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지고 또 뭔가 시장을 조사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이런 디자인 원리들이 막 경영학 이런 것들이 연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포드, 헨리 포드의 컨베이션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분업화 시킨 거죠. 40명에서 같이 그 자동차를 만들면 일주일에 몇 개 못 만들어요. 한 사람 만들 때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이 분업화를 만들면 뭐 하루에도 몇 수십 대, 몇백 대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헨리 포드다. 그리고 자동차가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 도시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기술이 안 돼서 이렇게 다 즉각적인 디자인이었는데 미국에서 1930년대
유선형의 이렇게 곡선적인 유선형의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처음 했느냐? 노만 벨 게데스라는 사람이 시작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현 디자인 그러면 일본은요, 뭐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뭐 디자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피스 담뱃값이라고 레이먼드 로이라는 이 사람이 그 일본의 그 담뱃값을 디자인했는데 이거 못 보던 디자인 값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나의 새로운 문화죠. 경험하면서 어떤 디자인에 자각을 했다.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현대 디자인사가, 우리나라의 현대 디자인사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은 1960년대의 우리나라 디자인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이제 많이 발전했었고 그 전까지 사실 뭐 50년 그때까지는 일제 식민지를 겪고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디자인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렇게 발달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그 서울대학교라든가 홍익대학교 같은 데서 디자인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디자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있었던 내용들, 교재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자인은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무역 또는 상업 이것과 연결되어서 발전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능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 삼성이나 이런 데서 디자인 경영이라는 것을 2005년인가 하여튼 선포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떠한 그런 생산 위주의 디자인이 아닌 이제는 경영, 기획 이런 개념의 디자인이 같이 함께 발달하고 있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 번 강의하고 있는 디자인 기획과 연결되어 있고 또 시각대인 산업기사라는 이 시험도 그러한 기획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훈련에서 시작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GD 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GD 마크. 이 상품 좋은 디자인 우수 제품에다가 주는 마크거든요. 이게 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현대 디자인사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디자인사 부분에서보다는 근대 디자인사 쪽이 좀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되지만 하여튼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배우는 양에 비해서 나오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거시적인 공부, 이제 일반적인 내용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디자인의 원리, 요소, 그러니까 디자인의 어떠한 그 개념을 좀 더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